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피스로드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출발하는 평화팀은 다행히 코로나 감염자가 없어서 임진각까지 잘 도착을 했는데, 목포에서 출발한 팀 가운데는 한 학생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다 중간에 2주간 격리를 하느라고 완주를 못한 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 팀이 끝까지 임진각까지 도착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도 우리가 좀 많은 가는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효정통일 장학생 2학기 교육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효정통일 장학생과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효정통일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은 늘 국회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장소가 어느 곳이든 다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했던 것은 대한민국이 한국에 지금 와 있는 탈북민 2세들 또 탈북민 학생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미래의 통일 인재로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동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회에서 행사를 가져왔고요. 또 한학자 총재님께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참 많은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인재를 기른다라는 뜻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도 외국인이지만 남북 통일을 위해서 좀 함께 참여하고 있고, 그 학생들도 역시 이 효정통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북한에서 태어나고 온 학생도 있고, 또는 과정에서 중국이나 또 제3국에서 태어난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학생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늘 일반 한국에서 낳고 자란 학생들과는 달리 북한에 대한 뉴스가 나오거나 북한에 대한 어떤 소식이 나오면 이렇게 귀가 이렇게 솔깃하죠. 궁금해지고, 그리고 내 고향 또 부모님의 고향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하고,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일 것입니다. 저도 저는 태어나긴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충청도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인근으로 혹시 내가 강의를 하러 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냥 바로 서울로 오지 않고 이상하게 내 부모님이 사셨던 그 고향, 그 집, 그곳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도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가보고 싶어져요. 그런 게 고향이고 나의 뿌리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아마 굉장히 가보고 싶으실 거예요. 궁금하시고, 다시 형제들, 친척들 어렵게 살았지만
그러나 참 또 정이 깊었던 그 친척들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빨리 통일을 이뤄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이 여성분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의 총리를 3번이나 하신 분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 퇴임하셨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총리가 되기 전에 살았던 아주 작은 아파트에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이렇게 뭐 총리 정도 되면 뭐가 이렇게 뭐 공간에서 뭐 이렇게 뭐 음식도 해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그냥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하고 남편하고 둘이만 아파트에 살면서 직접 음식도 해 먹고 그렇게 소박하게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이런 도덕성을 갖고 있고 정말 검소한 생활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3번이나 총리를 하셨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의 고향이 태어나기는 서독 쪽에서 태어났지만 그 아버지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동서독이 갈라지기 전에 동베를린으로 가서 교회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앙겔라 메르켈은 동독에서 학교를 다니고 동독에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공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일 이후에 이 앙겔라 메르켈이 헬무트 콜 총리하고 인연이 되면서 정치인이 되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동독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정말 그 검소하고 정말 도덕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독일의 총리를 3번이나 정말 성공적으로 하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퇴임을 하셨습니다. 정말 존경받는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이분을 이렇게 보니까 젊었을 때 이 사진 모습하고 지금 최근에 모습하고 보면 헤어스타일도 거의 비슷해요. 정말 변함없는 그런 모습을 좀 느끼게 됩니다. 이분이 정말 동서독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던 분이죠. 그러면 이제 독일은 통일돼서 앙겔라 메르켈 같은 동독 출신의 정상이 나왔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반도가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반드시 북쪽이 고향인 또는 뿌리가 북쪽인 지도자가 언젠가는 통일된 국가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동독 지역의 사람들이 앙겔라 메르켈을 믿고 많은 투표를 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통일 이후에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한다면 이 한국에 미리 와서 성장해서 훌륭하게 성장한 지도자가 있다면 아마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믿고 또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2의 앙겔라 메르켈은 저는 우리 효정통일 장학생들 중에서 나올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지도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일본에 있는 한일 해저터널 그런 현장 견학을 못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북한을 보니까 37살이 된 김정은 위원장이 수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도 김정일도 수령이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고 어떻게 보면 김일성이 영원한 수령 이렇게 좀 뭐 입장을 취했는데 최근에는 김정은이 스스로 그 수령이라는 호칭을 지금 사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그 화면 파란색 배경에 보면은 그 할아버지 아버지 그 김일성 김정일 두 사람의 얼굴 사진이 있었는데 이 8차 노동당 대회는 그 얼굴이 사라지고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 김정은이 스스로 이렇게 수령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호칭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분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그 뭐랄까요 권력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수령이라는 뜻을 좀 이제 알아보니까 어떤 조직이나 집단을 이끄는 우두머리, 지도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북한을 통치해온 이 수령은 단순한 우두머리나 지도자를 넘어서서 지금까지 절대 군주의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재자가 되는 거죠. 젊은 나이에 스스로 이 위상을 이렇게 수령으로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신을 더 강화해야만 안정감이 느껴질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북한 동포들에게는 37살밖에 안 된 이 통치자가 그런 절대 권력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불행과 고통의 연장일 수밖에 없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바라는 것은 핵 보유국입니다. 핵 보유국이 돼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결국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자신도 자신의 자식에게 권력을 세습하려고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우리에겐 참 불행한 일이죠. 지금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핵 무기 증강은 인민의 안위를 위해서, 인민을 위해서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독재 권력, 세습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을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동의할 수 없죠. 북한이 기습 남침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조국을 해방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주장합니다.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됐는데 북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련군에 의해서 북쪽 지역은 해방이 됐는데 남쪽 지역은 미국의 식민지가 됐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해방된 북쪽에 있는 동포들이 이 김일성 정권이 해방되지 않고 미국의 식민지가 된 남쪽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조국 통일 해방 전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수십만, 수백만에 달하는 소위 군대를 파견했던 중공군은 미국이 침략했기 때문에 그 미국을 막고 침략을 당한 북조선,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했다. 그게 그래서 미국의 항거하고 원조, 조선을 돕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래서 항미 원조라는 말을 합니다. 다 거짓말이죠. 만일 정말 김일성 정권과 중공군에 의해서 한반도까지, 남쪽까지 전부 다
공산화됐다면 어떨까요? 아마 이 남쪽에 사는 사람들도 다 불행해졌을 겁니다. 다행히 이 대한민국이 유엔의 도움으로 지켜졌고, 그리고 이 70여 년 만에 선진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유엔이 개발도상국가 중에서 최초로 그 지위가 선진국으로 바뀐 국가를 발표했는데, 그게 바로 유일하게, 지금까지 역사상 유일하게 딱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라고 하는 세계적인 빅게임을 다 치른 나라는 전 세계에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이렇게 발전된 대한민국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력이 있는 대한민국이 됐다는 것은 북한 동포를 해방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과거 제가 1987년 대학교 3학년 때 동독도 가보고 서독도 가봤습니다. 그때 너무나 많은 격차를 느꼈어요. 경제적으로 서독이 대단히 발전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됐을 때 서독이 동독을 끌어안고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그때 서독보다도 더 북한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경제적 역량이 더 크다고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직접 갔던 그 동서독의 모습과 지금 남북한의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은 북한을 끌어안고 통일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특히 탈북민 가족과 탈북민 2세들에게는 정말 이것은, 대한민국은 그냥 단순히 좋은 환경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북녘에 있는 우리 가족과 친척들을 더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자유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중요한 그런 기지가, 통일의 기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인민을 위해서 복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라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프롤레타리아의 세상, 자본가들의 세상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거꾸로 그 인민 대중이 수령을 위해서 복무하고, 수령의 지시에 따라서 수령이 정한 대로 살아야 되는 노예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북 제재를 계속 만들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인민만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 이런 인민의 고통이, 식량난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민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북한 동포들이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닙니다. 못 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독재 권력을 유지하고 세습 체제를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핵무력만 증강시켜 온 김일성 일가, 이 독재 체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코로나 방역 시스템이 약하니까 차라리 국경을 다 막아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국경을 막으면 최소한의 물자도 오고 가고 하지 못하니까 식량난에 경제난이 가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 친척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정말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참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반대로 그래도 대한민국은 불만도 있고 빈부의 격차도 있긴 하지만 일단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게 헌법입니다. 그 헌법을 중심 삼고 나라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국민이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곧 선거권을 가지게 되면 대통령도 내가
판단해서 이 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 도지사도 그렇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초단체장 또는 기초의원들도 내가 투표해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될 경우도 있고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에게 지도자를 선택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될 사람도 국민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언젠가 통일의 시대는 옵니다. 오는데 그 남북 통일 시대가 됐을 때 이 대한민국의 이 시스템을 북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어요? 북한의 시스템을 남쪽으로 가져오는 건 서로의 불행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이 시스템을 빨리 북한 동포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시대를 준비하는 통일 인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부모님의 고향이나 여러분의 고향이 북쪽에 있다면 그런 면에서 늘 북한을 걱정하고 북한을 생각해왔던 여러분이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특별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이 세 분이 있습니다. 조명철 국회의원이 북한 인권 특별위원장으로 많이 노력했죠. 지금 지성호 의원이 몸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용감하게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태용호 국회의원, 옆에 보면은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놓고 대정부 질의를 하잖아요. 예, 당당하게 외교관으로서 가졌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국 정부가 너무나 친북적 성향으로 가고 있다든지 또는 너무나 저자세 외교를 할 때는 논리적으로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정부나 통일부 장관이 가장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아주 그 실력을 가진 국회의원은 태용호 국회의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저도 여러 차례 태용호 의원님을 만났지만 참 정말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우리 탈북민 2세들 가운데 국회의원도 뭐 돼야 되겠지만 지방의회 또는 많은 곳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3년에 김정은이 이제 지도자가 된 다음에 몽골의 대통령이 국빈으로 초청받아서 평양을 갔습니다. 보통 한 나라의 정상이 어떤 다른 나라에 이렇게 처음 방문하게 되면 그 나라의 대학에서 강연도 하고 그 다음에 명예 박사학위 같은 걸 줘요. 그런 게 많습니다. 서로가. 그런 이유였는지 이분도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북한에서 부탁을 했어요. 두 가지는 꼭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두 가지 표현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하고 시장경제라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겁니다. 이 몽골 대통령이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떠한 폭압적 정권도 그 권력을 영원히 지속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어떠한 폭정도 영원히 지속할 수 없다. 자유롭게 사는 것은 인간의 욕구이며 이는 영원한 힘이다.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자산이며 자유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케 하고 사회를 진보와 번영으로 이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체 사상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 운명과 세계의 주인이다. 이렇게 아주 멋있게 해놨어요. 실제는 자기 운명의 주인입니까? 아니죠. 노예와 같은 삶을 살죠. 인간이 그런 자기 운명과 세계의 주인이 되는 조건이 뭐냐? 인간에게는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뒷부분에 가면 이런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실현되려면 뛰어난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결국 김일성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도 실현되지 않고 결국은 자기 운명과 세계의 주인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인은 딱 한 사람밖에 없고 모두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지도받고 통제받아야만 자기 운명과 세계의 주인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이 주체 사상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지금까지 권력을 세습하면서 끌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권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몽골 대통령을 초청해 놓고 만나지를 않았어요. 그게 바로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몽골 대통령이 대통령 하던 시절에 문선명 총재님을 몽골의 국빈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알고 있던 인연이 있었고 만났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문선명 총재님이 이 몽골 대통령의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격려해 주시는 모습, 꼭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다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워싱턴에서 워싱턴 타임즈가 주최하는 그런 국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몽골 대통령이 그 당시는 국회의장의 자격으로 오셨고 저도 그때 한국의 대표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만났던 그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신 후에도 제가 한 번 또 뵀었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 이분이 이제 문선명 총재님이 전개하는 그런 평화운동에 평화대사로서 참여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문 총재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랬는지 정말 북한 땅에 가서 당당하게 이 포갑적 정권은 지속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건 참 고맙고 참 대단한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선명 총재님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평양을 가셨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막 집착하고 집중하고 그래서 그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막 초긴장돼 있는 그 시점이었죠. 그때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 개발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김일성과 만났습니다. 그때 그 만남의 사진이 노동신문에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마전 주석궁에서 회담을 하는 모습이죠. 문선명 총재님과 한학자 총재님 그리고 보좌관으로 가신 박보유 회장 그리고 옆에는 김일성 오른쪽에 보면 윤기복 조국통일평화위원회 위원장 요즘 말하면 김영철 같은 역할 대남 총책이죠. 이런 부분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회담과 결과를 이제 가졌죠.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문선명 총재님이 이산가족 상봉 이것을 촉구하고 김일성 주석에게 핵무기를 만들지 말고 국제적인 핵사찰을 받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참 대단한 얘기죠. 그 전에 앞서서 만수대 국회의사당이죠. 만수대 의사당에서 그 북한의 지도자를 앉혀놓고 문선명 총재님이 연설을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문선명 총재님은 주체 사상은 올바른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체 사상으로는 통일할 수도 없고 통일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북한이라는 곳 자체에 가면 정말 긴장이 되고 저도 여러 차례 가봤지만 숨이 막혀요. 너무 답답해요. 말 한마디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정말 이 긴장감이 있고 그런 곳에 가셔서 북한의 지도자들을 앉혀놓고 주체 사상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정말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선명 총재님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독일이 통일 이제 31주년인가요? 뭐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동서독을 놓고 보면 동독 지역의 사람들이 서독보다 임금이 3분의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독일이 갖고 있는 500대 주요 기업의 93%가 서독 지역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직도 통일이 됐지만 아직도 균형적 발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비핵화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만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선명 총재님은 평양 옆에 남포, 우리를 말하면 인천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평화 자동차 종합 공장을 세우고 거기서 자동차를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승용차가 이탈리아의 피아트라는 회사의 그 모델을 이제 남포에서 생산했던 차인데 이 차의 이름이 휘바람입니다. 휘바람. 김정일 위원장이 지어줬다 그래요. 휘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애인을 불러내기 위해서 남자가 몰래 담벼락에 가서 그 휘바람으로 휘 하고 이렇게 이제 신호를 보내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살짝 나와서 만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불러낸다. 그런 뜻에서 이 휘바람을 세계 사람들이 이 차를 많이 사달라는 뜻으로 지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RV 차량이 나왔어요. 그런 것은 뻐꾸기라는 이름으로 또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다 영어 이름인데 오히려 뭐 이렇게 우리말로 한 이름이 또 정겨운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때 이 착공식에 보면 김일성 주석과 문선명 총재님이 이렇게 만나는 모습을 사진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런 합의에 의해서 진행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화자동차 이 공장에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하던 그런 모습이죠.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의 한 모델로 또 되어졌습니다. 북한은 가면은 여러분도 혹시 어릴 때 거기서 지났던 경험이 있다면 뭐 그냥 위대한 수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구호만 있잖아요. 그래도 평양에 이렇게 맵시 있고 든든한 자동차 이런 광고가 붙었다는 것은 문선명 총재님이 그 북한 땅에서 경제협력 사업을 함으로써 이렇게 이런 계기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 정부가 우리 통일그룹에게 부지를 보통강 호텔 옆에 부지를 제공해서 교회 부지를 지어도 좋다라고 승인을 했는데 문선명 총재님은 여기에 교회가 아니라 세계 평화센터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산 가족이 언제든지 화상상봉을 할 수 있도록 화상상봉 시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언젠가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는 그런 더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때가 온다면 이 장소가 그런 만남의 상봉의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종전선언을 지금 촉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이인영 장관도 지금 뭐 민간 단체가 북한으로부터 뭐 합의서를 받아오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금을 뭐 5억씩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한 방식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탈북민 가족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이가 드시기 전에 가족을 만나볼 수 있는 이산 가족의 화상상봉을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 단체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뭐 얼마나 북한에 있는 뭐 정부하고 만나서 합의서를 20건을 받아오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러지 말고
적십자를 통해서 인도적 지원을 빨리 해줘라. 보건 분야나 영유아의 그런 역량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줘야지 20개 단체가 다 각각 개별 접촉해서 그 이식권을 받아오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건의를 했더니 통일부는 별로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평화센터에서 정말 빨리 화상상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선명 총재는 김일성 주석과 만났을 때 남북의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문화 교류를 하자라고 제안했죠. 그래서 리트렌제스 예술단이 평양에 가서 공연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평양 학생 소년 예술단이 또 서울에 와서 4차례 공연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남북 간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우리 문화의 전통이 같구나. 우리는 한 민족이구나. 이런 걸 또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통일그룹은 세계의 많은 기업과 기반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브라질에 프로축구단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소로카바라는 프로구단입니다. 그 지역 리그에서 우승한 팀이에요. 이 팀을 아마 2차례인가 3차례 평양으로 보내서 이게 평양 능라도 경기장 같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뒤에 앉았는데 북한의 국가대표하고 축구 시합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2015년에는 유소년 축구가 이 평양에서 개최됐을 때 그 브라질에서 이 소로카바의 유소년 축구단들이 가는 거를 제가 도와줬고 그 선수단의 유니폼을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이. 근데 이 앞에 로고에 피스로드라는 로고를 넣은 그 유니폼을 입고 뛰었습니다. 피스로드라고 하는 것은 남북한의 이 장벽을 걷고 길을 열자라고 하는 그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1994년부터 99년까지 5년 동안 5차례에 걸쳐서 남북한 대학생들이 만났습니다. 몰래 만난 게 아니고 양국 정부를 다 설득해서 만난 거예요. 이건 최초의 사건이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북한 정부도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대한민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모스크바에서 6개 나라가 처음 모이고 2차부터는 북경에서 모였습니다. 제가 이 그림에 보면 맨 오른 통일할 때 일자 맨 끝에 그 앞줄에 서 있는 사람이 저인데 제가 이 5차례의 세미나를 진행했던 실무자였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좀 일찍 알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일찍 제가 알 수, 20대 후반에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그때부터 담당했었기 때문에 북한의 대학생도 만나고 북한의 그 진행자도 만나면서 정말 통일은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몇 차례, 5차례 진행하다 보니까 점점점 통일은 너무 어렵다는 느낌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분야에서 뭔가 더 기여하고 싶어서 전공도 북한학으로 박사학위를 제가 받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2차 세미나는 1차는 모스크바 대학에서 했거든요. 2차는 북경인민대회당에서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민대회당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80년대 중반에 문선명 총재께서 중국 광동성에 자동차 공업단지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펜다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곳에 그때 양상곤 주석과 이붕 총리가 다 기공식에 왔어요. 중국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의 기반을 그때부터 닦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지금 소련은 해체됐지만 중국과 미국을 중심한 신냉전 구도가 지금 이 한반도 동북아를 중심하고 아주 지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통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야, 우리가 미국에 붙어야 이득인가? 아니면 중국에 붙어야 되는가? 아니면 적당히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게 좋은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늘 우리는 오랫동안 주변 강대국 사이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나 약소국이라고 하는 의식, 그리고 어떤 피해의식이 있는 게 많죠. 그런데 더 이상 이런 식의 외교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님은 이제는 한국이 외교적 분야에서 아주 강력한 강국의 길을 가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안보의 능력도 키워야 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노력을 하고 계신 겁니다. 문선명 총재님은 1980년대 미국의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는 워싱턴 포스트와 워싱턴 타임 두 개의 신문이 양대 거대 신문인데 이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해서 레이건 대통령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당선에도 기여했고 이분을 통해서 대소련 강경책을 추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공위성에서 레이저 빔으로 소련의 핵미사일을 소련 땅에서 요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뒷받침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국 소련이 핵 군축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냉전 체제가 이게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건데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그 외교 전략을 변화시키게 만들고 그 뒤에 소련에 직접 중남미 국가들의 정상들을 30여 명이 이끌고 들어가서 크렘린 궁에서 고르바초프하고 단독 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문선명 총재님은 무슨 말씀을 했냐면 레닌 동상을 이제는 철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담대한 얘기를 하시고 경제 협력을 할 테니까 대한민국과 수교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겁니다. 지금 최근에 여러분 뉴스 들었는지 모르지만 노태우 대통령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재임할 때 소련과 수교를 맺었는데 그 수교를 맺기 6개월 전에 문선명 총재님이 크렘린에서 고르바초프하고 만나서 한소 수교를 결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고르바초프가 문선명 총재님에게 처음으로 한국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 기반 위에 이런 한국이 북한과 유엔 동시 가입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정말 또 하나의 놀라운 것은 문선명 총재님은 경제적 지원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소련 대학생 3,500명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소련에서 미국까지 3,500명의 대학생을 초청한다.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죠. 계속 매달 100명, 200명씩 계속 데려다가 워싱턴도 보고 뉴욕도 보여준 겁니다. 그랬더니 소련 대학생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체제 소련에서 있을 때는 역사는 원시 공산주의에서 노예사회로 봉건주의로 자본주의로 그리고 자본주의는 결국은 망하고 사회주의를 거쳐서 공산주의로 가고 공산주의 국가가 이상사회라고 배웠는데 그 공산주의 소련 연방은 너무나 궁핍하고 너무나 독재가 심한데 미국을 가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얼마나 경제가 발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소련 바뀌어야 된다. 공산주의로는 안 된다.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만이 소련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걸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3,500명 정도가 1년에 거쳐서 하고 있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쿠데타가 일어나요. 쿠데타.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에 반대했던 공산당 집권 세력들이 고르바초프를 체포하고 공산당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 쿠데타를 일으켰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5일 만에 실패해요. 소련의 대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저질합니다. 이 과정에서 5명이나 소련 대학생들이 희생을 당하는데 그 중에 3명이 문선명 총재님의
의해서 미국 가서 교육받고 온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육부 차관이었던 마라트 그리에프는 문선명 총재에 의해서 교육받은 대학생들이 쿠데타를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 뒤에 이제 고르바초프는 퇴임 이후에 한국에 와서 문선명 총재님의 사시는 자택까지 와서 감사의 뜻을 표했던 그런 모습이죠. 이제 문선명 총재는 201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성화하셨다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한학자 총재님이 문선명 총재님의 뜻을 계승해서 지금 계속해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한 총재님은 남북 통일은 인간의 힘만으로, 인간적인 주체 사상과 같은 인간적인 철학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함께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 국민은, 이 한민족은 하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국과 뭐 남한, 북한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세계 인류를 위해서 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해 나갈 때 세계가 한국을 지원하고 통일도 가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유엔 사무국이 만약에 지금 뉴욕에 있지 않고 한반도에 있다면 전쟁이 한국에서 잘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 땅에 아주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미군만이 아니라 한반도에 유엔 사무국이 있다면 얼마나 전쟁을 하기 어렵겠어요. 세계 전체와 싸워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유엔 사무국을 유치하는데 뉴욕에 있는 유엔 사무국도 있지만 스위스에도 유엔 사무국이 있고 오스트리아 빈에도 핵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사무국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유엔 사무국이 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에. 아시아에는 없습니다. 가장 많은 나라가 있고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아시아에 유엔 사무국이 없다는 건 모순이죠. 그 사무국이 어딘가에 세워져야 된다면 한학자 총재님은 반드시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세워야 된다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성사된다면 정말로 얼마나 큰 우리의 전쟁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가 증진되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민간의 외교의 역량을 다 총동원해서 함께 해 나가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00년도에 문선명 총재님과 한학자 총재님 유엔 본부에서 이런 DMZ를 평화 공원으로 만들고 평화 지대로 만들고 유엔이 관리하는 그 국제 기구를 유치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유엔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도 스위스에서도 하시고 한국에서도 이런 운동을 우리가 해왔고 강원도 철원에 그런 유엔 추모 시설 이런 것도 유엔 평화 공원도 지금 이렇게 조감도를 구체적으로 해서 이런 작업을 지금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러한 환경, 한반도의 평화와 유엔 제5사무국의 유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평화 행진으로 자전거 통일 대장정을 120개 국가가 동참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작게 시작한 운동이었지만 이것이 점점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이고 이거 2015년에 120개국에서 온 종주단들이 마지막 종주 완료 기념식을 광화문에서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때 외국인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2017년에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학자 총재님의 초청으로 113개국의 현직 국회의원 450명이 세계 평화 국회의원 연합 총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국회를 배경으로 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와 제5 유엔 사무국의 한반도 유치를 지지하는 피스로드 프로젝트에 동참한다는 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정부도 하지 않고 정부도 할 수 없는 일을 민간 차원이지만 이 일을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피스로드 자전거 통일 대장정은 매년 계속됩니다. 몇 년 전에는 그 탈북민 출신 학생들,
이 효정통일 장학생들도 여러 명이 이 피스로드에 동참을 했는데 아마 부산에서 최락이라고 제가 아직도 이름을 기억하는데 경찰 공무원을 꿈꾸는 그 부산의 그 여학생이 참 이 피스로드에 동참했던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꼭 동참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도 이 운동에 함께 동참해서 마지막에 그 임진각, 우리가 더 갈 수 없으니까 그 철조망에 통일을 염원하는 종이 학을 이렇게 달고 거기서 통일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평양에서도 개최가 됐습니다. 제가 2018년 12월에 평양에 들어가서 이 피스로드를 하자고 설득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더 앞으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의 동질감을 회복하고, 또 북한의 경제도 성장시켜서 우리가 통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한학자 총재님은 지금 세계평화 국회의원연합 총회 사진인데요. 한국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때 국회의장을 했던 국회의장님이 축사하시는 모습, 이거는 세계평화 정상연합의 행사의 모습입니다. 월드 서밋 그 킨텍스에서 개최됐던, 그리고 거기에 참석했던 정상들의 모습이고, 이것은 이러한 기반들, 국회의원들 또는 정상들의 기반을 묶어가지고 싱크탱크 2022라고 하는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는 기구를 창설했습니다. 올해 한학자 총재님이 창설을 하셨고,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거기에 세계의 아주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2022명이 참가합니다. 왜 2022년이냐? 내년 2022년을 한반도 평화의 통일을 촉진하는 아주 첫 번째 그런 강력한 한 계기를 만들겠다는 뜻을 가지고 한학자 총재님이 막대한 예산과 기반을 동원해서 지금 이 조직을 지금 해나가고 있고, 이 싱크탱크에 지금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아베 전 일본 수상, 또 마이크 폼페이오 차기 지금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죠. 이런 사람들, 또 옆에 기시다 일본의 현직 총리,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 이런 운동을 적극 동참하고 있고, 또 뭐 훈센, 공산권 국가였던 캄보디아 훈센 총리를 비롯해서 유엔 집행위원장, 뭐 각 국가의 정상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각 시도지사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날, 내일 모레인가요? TV조선 텔레비전에서 이 싱크탱크 2022가 방송으로 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 싱크탱크 2022의 아시아 태평양 사무국을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캄보디아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캄보디아의 아주 뛰어난 그 전문가들을 다 모아서 이 싱크탱크를 지금 차렸는데, 문선명 총재님과 한학자 총재님이 김일성 주석과 만나서 평화회담을 맺었던 지로 30년째거든요, 올해가. 그래서 이 30년을 기해서, 북한까지도 다 동참하는 한반도 평화 서밋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쪽에 뭐 나오세요라고 얘기하면 뭐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자기들 입장 따라. 그러나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다 같이 동참하고, 그런 나라의 하나인 캄보디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캄보디아의 총리, 훈센 총리가, 지도자가 북한도 동참을 하기를 초청한다면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죠. 동참할 수밖에 없죠.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강력한 기반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는 평화 서밋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일 해저 터널도 반드시 실현될 겁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학생들은 아마 박성렬 회장님과 같이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박성렬 회장님이 이 한일 해저 터널 박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이게 국가적인 의제가 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마이크 폼페오나
그 국무장관이나 미국의 또 마이크 펜스 그 전 부통령 이런 분들이 싱크탱크에 나와서 스피치 할 때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한일 해저 터널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협력만이 아니라 한미일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안보에 도움이 된다.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도자들이 이런 메시지를 내고 일본의 지도자들도 공감하고 있다면 한반도의 남북한 한일 관계도 회복하고 이걸 통해서 한일 경제 협력을 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기차로 또는 자동차로 뭐 1시간 내에 오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면 한국과 일본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한일 해저 터널도 대단히 이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 이런 일을 1980년대 이미 문선명 총재가 세계 국제과학자 통일회의에서 발표를 했고 실제로 일본의 지하 600m까지 그걸 지금 착공을 해서 조사는 모두 다 끝난 것입니다. 여기에 현장을 여러분들을 참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은 평안북도 정주가 고향이신 문선명 총재님, 평안남도 안주가 고향이신 한학자 총재님도 다 실향민입니다. 고향이 북한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처럼. 그런 분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정말 남북 통일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 또 한일의 미래를 놓고 얼마나 큰 꿈을 그렸는가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는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분들의 뜻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한 인재로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명감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꿈이 있고 내가 가야 되는 목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정말 부모님께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의 꿈을 꼭 이뤄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효정통일 장학생들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부모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열강을 해주신 홍광석 회장님께 모두 큰 박수 드립니다.